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활비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2018과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18과 20호 뇌물 관련한 국정원 자금 수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6년의 실형과 33억 원의 추징, 그리고 2016년 2월 2억 원 자금 수수에 대한 부분과 뇌물 수수에 관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을 하고, 2018과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이 각 판결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활비 6년, 공천 개입 2년, 합의 이제 징역 8년이 됩니다. 1심 국정농단에서 받은 형량이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32년이 됩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일단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어제 판단 부분은 두 부분이었습니다. 네.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제공한 부분이 과연 성격이 무엇이냐, 이게 뇌물에 해당되느냐에 관련된 부분을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쟁점은 2016년 4.13 총선 때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거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박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이 부분을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아까 먼저 말씀드린 그 부분, 뇌물이냐의 여부에 관련돼서는 일단은 국고손실 횡령에는 해당되지만 뇌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뇌물 자체라는 것이 보통 직무 관련성과 직무 관련성으로 인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네.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이런 금원을 전달했다고만 하더라도 무조건 뇌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는, 그러니까 국고손실에는 해당된다고 해서 6년을 선고를 한 겁니다. 아까도 이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뇌물의 형태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또 근거로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뇌물이라는 것이 하급자가 본인이 어떤 부당한 직무에 대한 이득을 볼 것을 전제로 해서 상급자한테 이렇게 금원을 전달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의 피고인의 지시로 국정원장이 이에 응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상적인 뇌물의 형태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개입에 한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헌법이 지키고 있는 이런 가치 질서를 대통령이 나서서 위배했다는 점을 들어서 이제 공직선거법은 3년 구형했지만 2년을 선고해서 총 8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정 교수님, 검찰에서는 항소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제 선고뿐만 아니라 이 특활비 재판 모든 재판에 불출석했었거든요. 예, 불출석은 했지만 예. 또 변호인단을 통해서 또 항소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도 보면 32년이라고 하면 모두 합쳐가지고 매우 충격적인 결과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민의 마음을 잃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참 저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판결 중에 뇌물죄가 이제 무죄로 됐고, 이것도 우리가 이제 다른 재판하고 많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정무수석이 여론조사를 한 걸 가지고 대통령하고 연결돼 있다는 걸 이제 전제로 하고 이제 유죄를 내렸는데,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모두 합쳐서 32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모든 국민들한테는 매우 좀 정말 안타깝고도 참담한 소식인데, 야당에서조차 논평한 건 없었습니다. 근데 저런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냉정한 결과 받은 이유는 뭐냐? 제왕적 대통령을 하면서 국민들을 우습게 본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청와대에서 어제 발표한 것도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먼저 앞질러 가면 특수단이 정부 눈치 안 보겠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는 이런 예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권위주의, 국민과의 소통이 실패해서 이렇게 무거운 죄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빨리 박근혜, 이명박을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상고심이 있겠지만 빨리 절차를 진행을 해서, 저는
그 톨레랑스의 정신이 있다면 예. 그 죄는 밉되 어쨌든 이 문제가 온 국민이 화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되기를 한번 기원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특수활동비.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라고도 불리는 것들이요. 박 전 대통령한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에서도 상당히 쓰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그렇죠. 국회도 있고 검찰, 경찰, 소위 이제 권력 심장부들은 대부분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치 못할 부분에 대한 것을 쓰라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투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근데 두 분 말씀이 이제 이번 판결 이후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헌법 130조 전체의 이 전문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최소한 피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예. 전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은 89년인데 불구하고 출석을 해서 본인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전혀 모르세, 몰라. 이렇게 일관하고 있어요. 전 이것이 국민에게 가지고 있는 이번에 재판장이 썰렁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엄호하려고 하는 그런 태극기 부대도 이분의 이러한 반헌법적인 어떤 유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공감을 얻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라면 당당하게 최소한의 결기를 가지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느꼈던 이런 점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활비에 대한 개념을 사실상 몰랐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한 번도 노동을 한다거나 근로를 한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뭔지, 이 개념이 뭔지 이런 부분은 모르고 국정원 3인방이 줬던 돈, 문고리 3명 줬던 돈을 그냥 취득한 거예요. 예. 그걸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죄가 없다. 결국은 이것을 갖다 뇌물죄로 보지 않고 소위 국고 손실을 본 것이거든요. 차제에 지금이라도 아직은 70이 안 되셨으니까 최소한 국민의 연정을 조금이라도 좀 돌본다 그러면은 예. 직접 좀 나오셔서 이제 앞으로 항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랄 뿐입니다. 네. 이게 국고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국가 예산을 업무 추진 이런 거 많이 쓰고 있죠,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경종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지난번에 이제 국회 특활비에 대한 문제도 도출이 되었었고요. 예. 특활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저변이 많이 넓혀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건강성 그리고 이제 정치 자금의 투명성, 특히 이제 특활비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목적을 정하지 않고 쓰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영수증 처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 돈이 나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제반 계층 그리고 정치권 내에 만연되고 있는 그 적당주의 혹은 불투명성 이런 것들을 좀 제고하는 그런 사회적 기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해서 지금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아들을 만났는데 헬기가 덜덜거려서 운행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요, 투명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대 장병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다. 정국 교수님, 이 사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규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원인을 이제 그 유족 측에서는 아무래도 기체 결함이었기 때문에 예. 우리 그 장병들이 억울하게 순직했다 이렇게 볼 것이고, 지금 뭐 정부 측이라든가 또는 그 제조사 측에서는 뭔가 좀 방어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청와대가 처음에는 우리 수리호는 세계 최고 수준의 헬리콥터라고 했는데 저는 충정은 이해를 갑니다. 근데 말 자체의 그 표현상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타이밍이 또 유족들을 긁은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정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운데 예. 이번에도 그 아주 그 선의로 한 말이 유족들을 긁어버린 셈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저 헬리콥터 날개가 저렇게 통째로 뽑혀나가고 뭐 진동이 계속 있었다. 그다음에 수리온이 개발된 지가 지금 벌써 한 4, 5년 되는데 계속 그동안에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은 기체 결함 쪽으로 지금 많이 그 수사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제조사를 배제를 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이 와중에 또 국방장관은 또 뭐 유족들이 의전에 섭섭해가지고 짜증이 난다는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정말 그 본질을 훼손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순직한 그 5분하고 그 유족들의 마음을 정부가 잘 헤아려 가지고 최대한의 진상조사와 협조를 해서 이분들 잘 모셔야 되고요. 예. 빨리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경제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경제 문제로 온 그 정부가 전력 투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기반이 좀 마련됐죠.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홍근 교수님 말씀하신 게 송영무 장관이 어제 좀 한 국회에서 한 발언이 좀 논란을 일고 있는 건데 그 내용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마린원 추락으로 순직한 우리 5분의 이 장병 유가족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분노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너무 급작스럽게 그 사고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너무 아쉬움과 너무 슬픔이 깊고요. 두 번째는 사고 원인이 아직 확실히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유가족들께서 요구하는 만큼 의전이라든지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흡족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짜증이 나셨고 뭐 이런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세 번째로 든 이유를 저렇게 들었네요. 근데 이제 이 토요일 날 이런 말씀이 죄송합니다만은 장관으로서 예. 최소한 정무적인 판단을 할 때 하실 말씀과 안 하실 말씀이 있거든요. 또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할 때 국민의 가슴을 울리는 말을 해야 돼요. 예. 지도자가. 근데 저는 뭐 송영무 장관의 국방관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보다도 현실에 대한 답변에 대한 그런 응대 능력이 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보죠. 이 지금 정비를 담당했던 정비사가 사고 나자마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이거 의혹이다. 그 문제 있던 것이다. 그래서 바로 문제가 생겼구나. 그동안 수많은 정비를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미 해병대가, 우리 해병대도 훌륭합니다만 미 해병대 강한 이유는 사령관이 지휘자가 최고 맞은 밥을 먹어요. 다 부하가 먹은 다음에 맞은 밥을 먹습니다. 그게 미 해병대 강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희 해병대 강합니다만은 장진호 전투에서 그 많은 중공군과 싸우면서도 끝내 그 소위 흥남부도로에서 피난 가는 10만에 가까운 소위 우리 국민들을 보호했던 그때 장진호 전투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대한 좋은 인식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적어도 장관이라고 하게 되면은 털 한 퍽이라도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당장 달려가서 끌어안고 서로 이심전심 해야죠. 통감을 해야죠. 예? 오열을 해야죠, 같이. 그러면서 다시는 국방 전체 44조 예산을 총정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예. 이렇게 민심을 달래야 되는데 이런 군주 민수가 아닌 정반대의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들 얻기가 무지 안타깝죠. 어렵죠. 근데 또 군에서 나는 저런 사고를 보면 누군가가 장관에게 저런 식의 보고를 했으니까 송 장관이 저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보고도 저는 뭐 진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진위가 아니라고 볼 텐데 그래도 자기가 장관 아닙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이제 송영무 장관 인터뷰할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딱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제 그 두 번째만 하고 그만하시지라고 이렇게 요청 마음속으로 응원 드릴 때도 있는데 어쨌든 진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부서의 그 장관이기 때문에 말이 전달돼서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되게 그 어쨌든 보좌관이 어떻게 보고를 하더라도 전력 보고가 올라온다 그렇죠. 하더라도. 예, 걸러서 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다는 건 어쨌든 책임은 송영무 장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 주셨지만 정부가 뭐 계속 기체 결함은 없다라는 식으로 먼저 이렇게 그 선언하듯이 말하는 건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병사들이 정비를 해볼 때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비를 해보고 타보는 병사들이 그 문제점을 제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앞서 이루어지기 전에 결함이 없다고 말하는 건 조금 섣부른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도 기체 결함이 없다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사실상 군대 내에서 이게 무슨 그 방산 비리하고도 연결돼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헬리콥터에서 프로펠러가 날아가는 사고 말고 더 큰 기체 결함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기체 결함 관련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방개혁과도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좀 생각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의 문제가 앞서 저희가 계엄령 문건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군복무를 하면서 어이없게 목숨을 잃는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에어로 헬리콥터를 원형으로 하고 있는 우리 수리온, 지금 마린온으로 이제 해병대용으로 개조가 되었는데요. 예. 이게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 및 양산을 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그 에어로 헬리콥터의 쿠거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성능이라든지 우리 한국형에 맞게끔 사실은 개발과 양산 기간이 너무 짧다가 보니까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엔진 같은 경우에도 원래 프랑스제 엔진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미국산 GE 엔진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체에 대한 것도 좀 변경이 있어서 사실 이것이 좀 다국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헬리콥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현실적으로 크게 발표가 된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김의겸 대변인이 이 수리온 우리 헬리콥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기량을 확신하고 있다,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것은 사실 지금 뭐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이 수리온 기를 갖다가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예. 실제로 이 사태를 보면 외견상으로 봤을 때 이 100여 시간밖에 되지 않는 신형 헬리콥터가 3,000시간 이상의 조종 능력을 갖고 있는 헬리콥터 조종사가 탑승해서 조종하던 그 헬리콥터가 이륙한 지 4, 5초, 10초도 채 안 되는 가운데 추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추락을 한 이후에 사실 이 유가족들이 분노를 했던 것은 과연 추락한 것과 관련돼서 사고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설명이 없었어요. 예. 사실은 아까 송영무 장관이 의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은 누군가 보고를 그렇게 했다라고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또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장관의 입장인데, 그런 것들이 무시가 되고 마치 의전 때문에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폄훼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것과 장관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사실 우려심이죠. 우려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가족의 마음을 한 100만% 정도 공감을 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정부나 뭐 예를 들면은 그 정부 기관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하다 보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조직 보호 논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군대도 물론 실수인 것 같긴 한데 대놓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그걸 유가족이 이제 느낀 것이죠. 순수하게 이제 순순히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직 방어 논리거든요. 그래서 국방개혁이 지금 더디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이거 조직 방어 논리로서 막 너무 자기 이대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할 게 아니라 조직 방어 논리도 깨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건 순수하게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개혁을 하려는 그 의도와도 맞닿아 있다는 거를 해당 부처 사람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일반인들의 인식도 그렇겠고 또 일반 군인들의 인식도 그렇기도 하겠지만 대외적으로 나오고 있는 표면적인 그 말씀은 다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이 본건과 관련돼서도 마치 조종 실수로 인해서 추락이 된 것과 같은 표현을 또 썼단 말이죠. 유가족들에게 사실은 아픔을 크게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대못을 박는 아직 명확하게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것들도 보면 사실은 장관의 처신이나 그 말씀 또 이 대변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